자, 일단 이 통화량 조절해서 금리를 조절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중앙은행 예치금 이거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올리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이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 이 레포 금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레포 금리. 사실 이 레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시중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서로 시중 금융기관들이 서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를 우리가 레포 금리라고 하는데, 자, 중앙은행이 이 레포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갖고 레포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주로 이제 중앙은행이 뭘 했냐면,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항상 이런 거. 레포 채권을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중앙은행이.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레포 금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중앙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역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왔어요. 레포. 그래서 이제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레포 금리였는데, 자, 그때 적용되는 레포 금리라고 해요. 자, 지금, 근데 이제 요거죠. RP 채권을 매도하고, 이거는 사실 중앙은행 기준까지 지금 안 했었어요. 거의, RP 채권을 매입하는 순으로 해서 유동성을 확대 수단으로 했어요. 레포를 사용했지.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이 레포 채권을 시장에 개입하고 그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좀 필요하겠죠. 자, 레포 채권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 자, 기존에는 계속 매입 위주로 해왔다면. 자, 그래서 이거를 역레포라고 해요. 역레포. 자, 리버스 레포. 그러니까 기존의 레포는 계속 사는 식으로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계속 레포 채권을 사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역레포라는 것은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레포 채권 시장에서 개입을 하자.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역레포 금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역레포 시장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과 달리, 자, 레포 채권을 매입을 하잖아. 매도를 하자는 거야. 자, 매도를 하면 이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자, 오버나잇 레포 퍼실리티라는 것이 하여금 이건 뭐냐면 리버스 레포니까, 자, 레포 채권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레포 채권을 어떻게 매도를 하는 거야. 자, 매도를 하면 결국 돈을 어떻게 투자자한테 돈을 흡수를 하는 거죠. 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흡수하는 거지만, 여러분,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에 돈을 맡긴 거죠.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를 한 거예요. 매도를 해서.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앙은행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긴 거예요. 이해됐죠? 중앙은행에 돈을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오버나잇 리버스 리포라는 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에 그 국채를 교환으로 해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 다시 말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있다. 자, 기존의 레포 시장에 중앙은행이 항상 개입할 때는 돈을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중 금융기관들이 있는 레포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국채를 담보로 해서 매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담보가 이제 국채였어요. 기존의 시중 금융기관들이 보유하는 국채인데, 이번에는 역레포라는 것은 레포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그렇죠. 매도해갖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중 국채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줘라. 돈을 빌리는 거죠.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한테. 자, 돈을 빌려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맡기는 결과죠.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최근에 그 회의에서 연준 회의에서 연준이 뭘 했냐면, 이 시중 금융기관들과 이제 거래를 할 때 각각의 카운터파티죠. 각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이 한도 있죠. 최대한 돈을 얼마만큼 빌릴 수 있느냐. 이게 그 얘기는 또 다시 말해서 시중 금융기관들이 돈을 중앙은행에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느냐. 이 거래 그 한도를 해지를 했어요. 늘렸죠. 3천억 불에서 300억 불에서 800억 불로 늘렸어요. 그 얘기는 시중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서로 주고받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중앙에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릴 수 있고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에 직접 돈을 예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 시중 금융기관들의 밸런스 쉿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 그 돈이 유동성이 넘치는데 그거를 중앙은행이 직접 예치를 하니까 자, 시중 금융기관들의 이제 현금 보유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밸런스 쉿이 줄어들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0레포 이 프로그램 이거는 사실 계속 사용되질 않았어요. 과거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연준이 아마도 사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유동성이 넘친다. 그러면 어떻게든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활주로를 거품을 내고 있다는 것은 활주로를 이제 닦고 있다. 아마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연준의 이제 대안이죠. 시중 금융기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왔지만 자기 자본을 늘리거나 그다음에 위험자산을 축소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고 자, 위험자산을 축소할 경우에는 이게 또다시 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자,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0레포 기구라는 걸 통해서 자, 기존에는 항상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전에는 그 RP 채권을 매도를 해서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앞으로 향후에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일정 부분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그냥 일반적인 우려는 투자자들이 직접 자, 중앙은행의 밸런스에 이런 접근성을 갖게 하는 거,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이제 은행과의 어떤 그 중개 관계를 끊게 된다. disintermediate.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은행에 예금하고 돈 빌리고 자기 했는데 은행과의 어떤 관계를 끊게 할 수 있다는 우려죠. 자, 그리고 자, 현금에 있어서 어떤 일종의 새로운 어떤 천국을 제공한다. 천국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수단이죠. 굳이 뭐 은행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중앙은행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수단이죠. 현금 거래를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을 함으로써 오히려 뱅크런, 은행에서의 어떤 돈의 이탈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다. 뱅크런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빼는 이런 현상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포 채권을 매도를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중앙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포 채권이라는 것은 꼭 시중 금융기관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한테 레포 채권을 매도하면 이 돈들이 이제 다시 유입이 되고 자, 은행의 대차 대표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자, 비록 자, 은행에게서 그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자, 오늘날 참 돈은 하지만이라 해서 하지만 오늘날 자, 은행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 드레이닝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금융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 그것은 가장 최근에 자, 마음을 졸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건데 결국 마음을 졸이게 하는 통화정책, 통화경제학의 하나의 가장 큰 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0레포 시장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0레포 시장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투자자들하고 은행 간의 어떤 중앙은행 간의 직접 어떤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중 금융기관들의 중개기관의 역할 이게 조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너무 넘치니까 자, 이거라도 해서 일단은 유동성을 최대한 흡수를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찾는 게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근데 마음을 졸인다.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완전한 해결책인지는 마인드 밴딩이죠. 약간 이제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이런 최근에 하는 사례이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주 이 단락 어려웠지만 한번 끝냈는데 어떻게 좀 이해에 좀 도움이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단락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분돼요. 아주 지극히 아주 논리적이고 정말 제가 봐도 다시 한번 읽어봐도 참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아주 간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 시중 금융기관과 연준의 대차 대표가 이렇게 확대됐느냐, 어떤 경로에서 확대됐느냐를 설명하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큰 문제 두 가지를 했죠.
너무나 유동성이 많아서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결론적으로 단기성 자금의 손해가 될 가능성. 이건 상당히 문제가 큰 거죠. 두 번째, 시중금융기관들의, 시중은행들의 어떤 대처지표가 너무 커져서 SLR SLR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자본금을 늘리거나 위험자산을 줄여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하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영레포 기구를 활용을 해서 자, 시중의 유동성을 좀 한번 줄여보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이게 이제 기존에 시도했던 게 아니라서 마음 졸이고, 그래서 마음 졸이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서라도 유동성을 줄여서 좀 안정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고차원적으로 질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말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논리적 구성을 갖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말 이제 경제신문은 되게 이제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식의 이런 거거든요. 뭔가 논리적인 구성을 가져오고 원인과 인과관계 막 이렇게 다 이런 구성을 갖추기에는 지면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딱 논리적인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반론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 수단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지급준비 예치금의 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많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이 거절을 했고, SLR을 연장하는 거. 그렇죠. SLR을 연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또 이것도 해법이 아니죠. SLR 연장이 안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3월 말에.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요거. 영레포 기구를 활용하는 거죠. 영레포 기구.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적 완화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 많이 흡수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 지금 단기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가니까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금리를 올려도 올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단기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 그 시중 금융기관들이 지급 준비 예치금이 부족해 갖고 서로 막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금리가 안 오고 너무나도 지금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단기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판다고 해도 별반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레포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이거 절대적으로 이게 이제 유일한 수단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서 영레포 기구를 좀 활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문 기사에서 영레포 이렇게 쳐갖고 하면 중국에 있는 중앙은행에서도 영레포 기구를 활용하고 다양한 그 중앙은행들이 영레포 기구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늘리고 이런 현상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분 질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하는 방법이 출구 전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아직은 출구 전략을 이룰 단계는 아니죠. 기존의 출구 전략은 어떻게 했죠? 양적 완화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매월 지금 1,200억 불 정도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것은 매월 매수했던 거를 그냥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매수를 안 넣는 거예요. 1,200억 불씩 추가를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출구 전략의 일환이죠.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출구 전략이 아니라 0에서 0.25% 기준금리를 맞추려고 했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가 0에서 0.25%잖아요. 근데 시장이 너무 지금 유동성이 과잉으로 이제 공급되니까 기준금리 자체가 무의미해요. 오히려 시장의 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정도로 이제 추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0에서 0.25% 이거와 너무 시장금리가 갭이 생긴 거야. 시장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0.03%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갭이 생긴 거고, 그렇죠? 이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흡수를 하더라도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아마 유동성을 흡수를 하더라도 아마 지급준비기 예치금에 있는 그 정도 그걸 넘어서 그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지급준비 사람들이 다 빼죠.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급준비 예치금 이자율이 거의 지금 상단 정도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새로운 개념,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온 새로운 개념들 오늘 살펴봤어.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아티클들을 처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분석을 해갖고 또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막 해서 이 논리 구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이코노미스트 아티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이거 관련된 주제 뭐 웬만한 것들 다 이해가 돼요.